웨인 윌리엄스는 현재까지 드러난 증거들로 볼 때 억울하게 누명을 쓴 불쌍한 희생양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가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는지, 특히 부모와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는 거의 밝혀진 바가 없다. 결백만을 주장해왔기에 그가 정확히 어떤 성향의 범죄자인지도 깨끗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교사였던 윌리엄스의 부모는 슬아의 자녀가 없다가 늦게서야 그를 낳았다. 어린 시절에 윌리엄스는 장래가 촉망받는 소년으로 음악적 재능이 뛰어났고, 그런 그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그의 아버지 호머 윌리엄스는 교사직을 그만둔 후에도 메이저 흑인 신문사에 취업하여 사진기자로 일해야만 했다. 학창시절에 그를 기억하는 동창들은 그가 친구를 가려서 사귄다고 회상했다. 가난하고 시시한 아이들은 멀리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할 것 같은 유능한 아이들하고만 친하게 지냈다는 것이다. 웨인의 부모는 아마도 외아들의 사회적 성공뿐만이 아니라 훗날 그가 번듯한 가정을 꾸리는 것도 기대했을 것이다. 그 때문에 웨인 윌리엄스는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철저히 숨기고 살아야만 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앞두고서 웨인 윌리엄스의 음악인으로서의 성장은 점점 한계에 도달했다. 그는 지하실에서 취미처럼 운영한 자신의 개인 라디오 방송국에서의 경험을 마치 메이저 방송사에서의 활동인 것처럼 과대포장하여 어느 대학교에 입학했다가 이력을 날조한 사실이 들통나 결국 입학이 취소되기도 했다. 이후에 그는 청소년 대상의 계절 특강 형식의 CIA 캠프에 들어가 적을 제압하는 몇 가지 특수훈련을 받기도 한다. 혹자는 이 시기에 그가 교살 등의 살인 기술을 연마했을 것이라고도 추측한다. 그는 같이 음악을 하던 친구들과 쌍둥이자를 뜻하는 제미나이라는 이름으로 밴드를 결성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그는 경찰 행세를 하여 사람들을 괴롭혔고, 그렇게 자신의 열등감을 해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몇 차례 진짜 경찰에게 그런 행위가 적발되기도 한다. 본격적으로 연쇄살인범이 된 후에도 그는 종종 경찰 행세를 하며 범죄 현장을 찾아가기도 했다. 그런데 그가 아직까지 범행을 자백하지 않는 이유와 그의 범행 방식 사이에는 묘한 연결점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가 피해자들을 교살하는 것을 자신의 성적 무기력을 대신하여 자신의 파트너에게 자극을 주는 행위로 여긴다면 그런 자신의 치부가 자백으로 인해 드러나길 매우 꺼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는 것은 흔한 일이기도 하다. 그가 굳이 결백을 주장하는 이유도 어쩌면 첫 재판 때에 거의 승리할 뻔했던 경험 탓인지도 모른다. 웨인 윌리엄스의 재판 첫째 날에 어느 고위 경찰은 법원에서 기자 출입이 금지된 구역까지 자신이 아는 한 늙은 흑인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서성이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따지듯 왜 여기 있느냐고 물었고, 그 기자는 비통하게 대답했다. 웨인 윌리엄스가 내 아들이요. 그는 자신의 아들이 저지른 사건의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콘서트 때 함께 애도하면서 무대 현장을 촬영하기도 했던 호머 윌리엄스였던 것이다. 재판은 형식적으로는 최근 2건의 살인에 대해서만 윌리엄스가 기소된 것이었다. 하지만 다행히 아틀란타의 형법으로는 검찰이 다른 연쇄살인 사건들을 다루는 것도 허용되었다. 검찰 측은 희귀섬유로 만들어진 카펫, 셰퍼드의 털 같은 증거물들이 결정적이라고 확신에 차 있었다. 하지만 일반인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보기에 그런 증거들은 꼭 웨인 윌리엄스의 집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증거 같지 않게 느껴졌다. 당시로서는 생소한 증거물들이기도 했다. 게다가 증인석에 나타난 웨인 윌리엄스는 작고 왜소한 체구에 점잖은 태도와 지적이고 절제된 말투로 배심원들에겐 살인범과는 거리가 있어 보였다. 오히려 그와 그의 호화 변호인단들이 주장하는 대로 백인이 저지른 인종차별 범죄를 끼워 맞추기 식으로 웨인 윌리엄스에게 덮어씌운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호화 변호인단의 설득력은 대단했다. 웨인 윌리엄스로 보이는 남자가 시신을 유기한 것을 목격했다는 증인, 마지막 피해자와 웨인이 함께 손을 잡고 나가다 그의 차에 탑승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인, 어린이들이 죽은 후에 사건 현장에 윌리엄스가 경찰인 척 나타나 사건 진행 상황을 묻고 갔다는 증인들이 있었지만 그것조차 그저 닮은 사람이 동일한 차종을 몰고 다녔을 가능성, 혹은 윌리엄스가 사건이 발생한 후 호기심으로 현장을 방문해 본 것으로 희석될 지경이었다. 한두 건의 증거는 엉뚱한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이토록 많은 증거와 증인들이 웨인 윌리엄스 한 사람만을 동시에 지목하고 있음에도 검찰 측은 윌리엄스가 충분히 살인마가 될 수 있는 사람임을 배심원들에게 보여줄 만한 한 방이 필요했다. 재판이 시작된 지 며칠 지나자 FBI 프로파일러 중 한 명이었던 존 더글라스는 담당 검찰 중 한 사람인 멜러드에게 어떻게 웨인 윌리엄스를 상대할지를 조언한다. 멜러드는 그 조언대로 자신의 신문이 끝나가도록 웨인 윌리엄스의 지난 삶의 시시콜콜한 부분까지 캐묻다가 마지막에 그의 팔을 슬쩍 찌르며 물었다. 웨인, 어땠어요? 그 사람들 목 조를 때 말이에요. 겁이 나던가요? 아니면 그들이 겁내던가요? 이번에도 웨인 윌리엄스는 조용히 No 라고 짧게 대답을 끝내는가 싶더니 벼랑간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는 빌어먹을 FBI의 프로파일에 자신을 억지로 끼워 맞추지 말라더니 검사들을 향해서는 Drop shots 라고 욕했다. Drop shots 라는 표현은 평소 그가 주변 사람들에게 빈곤층들이 거주하는 흑인 마을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속어이기도 했다. 이 결정적인 장면으로 웨인 윌리엄스는 2회의 종신형을 선고받고 현재까지 복역 중이다. 하지만 재판 이후로도 한동안 많은 사람들이 웨인 윌리엄스가 범인임을 믿지 않았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백인 인종차별주의자의 범죄를 주장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당시 수사팀에 있던 베테랑 형사들도 있었고 피해자의 어머니 중 한 명으로 어린이 학살 저지위원회를 구성했던 캠벨도 있었다. 심지어 웨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 중에서도 변호인단에 감화되어 나중에는 자신이 착각한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마저 생겨났다. 안타깝게도 어린이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재판 자체가 공식적으로 성인 남성 둘에 대한 것이었고
재판이 종료된 이후에 누구도 범인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말해줄 수 없었기에 그런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웨인 윌리엄스에게 불리한 증거와 증인들이 추가되면서 그런 불신도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피해자들로부터 추출한 가해자의 머리카락으로, 이것을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유전자 분석을 할 수 있었는데 비록 모근이 없어서 완벽히 윌리엄스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 머리털들이 매우 희귀한 유전자형을 갖고 있어서 전 세계 흑인들 중 2%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한다. 웨인 윌리엄스가 교도소에 수감된 이후 아틀란타에서 흑인들이 살해되는 사건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아틀란타 연쇄살인범의 시그니처로 보이는 특유의 교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다.